원선생님 저희 본게임 게시판에 그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 너무 슬림해지셔서. 아, 네. 네. 아프진 않고요. 네. 배가 고픕니다. 밥 빼느라고. 17kg 감량입니다. 밀리터리 사이언스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듣기만 해도 가슴 웅장해지는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전투기 KF-21. 1년 내내 KF-21만 저희 본게임에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옆에서 이 KF-21을 든든하게 보조해줄 새로운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산 저피탐 무인 편대기인데요. 자, 이게 K방산의 격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국산 무기 체계인 게, 그러니까 저피탐 무인 편대기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멈티, 유무인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본게임 2 애청자분들 너무나 익숙한 단어 멈티, 맨드 언맨드 티밍, 즉 유인 부대와 무인 장비 같이 섞여서 작전을 한다. 그러니까 항공기 같은 경우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편대를 이뤄서 이제 공동 작전을 전개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스텔스에 가까운 전투기인 KF-21을 개발을 했는데, 자, 같이 동반할 무인기 자리가 공석이었죠. 드디어 이제 저피탐 무인 편대기,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로스라고 부릅니다. Low Observable Unmanned Wingman System. 이제 국산 무기 체계에서 완벽하게 멈티를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호기 출고식. 이게 모양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사실. 꼬리 날개가 이렇게 네. 역 팔자인가 이렇게 된 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건데요? 그 미국 무인 전투기 그 XQ-58A 발키리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는 좀 평이 있긴 합니다. 보시면은 모양이 좀 비슷한데, 이게 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겁니다.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체 단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다리꼴 모양의 동체에 V자형 미익을 채택을 했고요. 기체 표면에는 전파를 흡수하는 재료를 적용을 해서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스텔스 항공기입니다. 그럼 이제 얘가 KF-21과 공동 작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근데 어떻게 작전을 하는 거예요? 유무인이? 예, 이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이제 KF-21하고 함께 소위 이제 미래 공중전을 책임진다, 뭐 이런 개념인데, 네. 일단은 원격 조종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원격 조종을 누가 하겠느냐? 땅에서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멀고 잘 안 보이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해야겠죠. 그래서 함께 출동한 유인기 조종사가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KF-21 조종사의 감독 아래에 호위, 정찰, 전자전, 뭐 공격 이런 임무를 이제 반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다 보니까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전방에서 유인기 대신에 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고, 또 중요 표적을 수집하거나 뭐 정밀 타격도 수행을 할 예정인데,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격추 위험성이 높은 소위 3D, 똑같이 쓰거든요. Difficult, Dirty, Dangerous라고. 이 3D 임무를 도맡아서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작전 효율성은 극대화하자, 이제 이런 뜻이죠. 그리고 뭐 한국형 전투기 KF-21은 지금 양산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벌써 지난해 11월이니까 몇 달 전에 1000번째 시험 비행 소티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공중급유 능력을 입증을 해서 4.5세대 전투기다운 그런 원거리 작전 능력도 과시를 했고요. 내년, 그러니까 2026년 말에는 양산 1호기가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고, 또 전략할리에서 지금 순항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KF-21하고 함께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현할 무인기가 지금 출고가 됐으니까 네. 굉장히 좀 든든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KF-21에 정말 필요한 그런 전력인데, 근데 앞서 영상 보니까 대한항공이 이렇게 나오던데, 대한항공이 개발한 거예요? 네, 4년 동안이나 이제 해온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말에 드디어 초도 비행을 계획을 하고 있고, 2027년에는 조종사가 직접 공중에서 이제 원격 통제를 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국내 기술로 KF-21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저빛한 무인 편대기까지 완전 이게 국산화된다고 하는데 저 개발자분들 진짜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있어요? 더 좋은 얘기 있는 거예요? 축포를 터뜨리기 조금 이른 것이 좋은 일이긴 합니다. 네. 좋은 일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요. 항공기에서 제일 비싼 부품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엔진이겠죠. 그렇죠. 우리 차도 엔진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국산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거의 성공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와, 그럼 진짜 이 비행기의 심장이 이제 우리 기술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빛함 무인기 편대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요, 양산 과정에서는 이제 국산 엔진을 탑재하게 되는 거죠.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무인 편대용 엔진은 5,500 파운드 포스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T-50 그 훈련기 아시죠? 네. FA-50, T-50 경전투기잖아요. 얘가 엔진 출력이 11,000파운드예요. 그러니까 반이네, 딱 반? 절반 정도 수준인 예. 거죠. 1파운드 그러니까 약 453g 질량에 가해지는 지구 중력의 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추력이라고 아실 수 있겠죠. 이 정도만 해도. 자, 그래서 이 국산 무인기 엔진은 올해 10월에 실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덱스 이번에 올해 있을 아덱스 2025에 완성된 외형을 우선 공개하고 난 다음에 올해 말부터 시험 비행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예. 앞서 영상 나왔을 때 국산 저빛함 무인 편대기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일부만 우리 기술이겠거니 했는데 핵심인 이 엔진이 우리 기술이면 거의 다 우리 기술인 셈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데요? 네, 이게 이제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인데 네.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13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군요. 네, 엔진이다 보니까 12년 만에 지금 결실을 맺게 된 거고요. 투입된 개발비만 1,531억 원이고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5,500파운드 포스급 이제 항공 엔진인데 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국산 기술로 만든 첫 장수명 엔진이 됩니다. 장수명이 오래 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말 그대로 오래 간다는 얘기인데 좀 한자어라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한 번 정비하면 1,00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을 장수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군용 엔진은 일정 시간 운행하면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대 전투기가 전시간이 평시에 연간 한 200~300시간 정도 비행한다고 가정을 하면 장수명 엔진은 3년에서 5년 동안 정비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장수명 엔진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이슈이긴 한데 그동안 이제 방사청 같은 경우에는 유도탄에 쓰이는 일회용 엔진만 계속 이제 개발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높은 신뢰성과 내구성이 요구되는 장수명 엔진도 국산 기술로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이죠. 사실 그 동시대 사는 사람들이 그 K-팝에 지금 고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감개무량한데 그 항공기 엔진까지 만든다면 엄청 감개무량합니다. 근데 솔직히 무인기 필요한 거고 무인기 핵심인 그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만든다면 이거 그냥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현대 전장에서 뭐 더 필요한 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요, 이게 도대체 얼마 정도 만들어야 되는지 숫자를 보시면 대략 감이 오실 텐데요. 자, 일단 우리 공군의 2032년까지 납품이 될 KF-21이 총 120대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무인기잖아요. 멈티, 유무인 복합체계가 적용이 되면 KF-21 한 대당 최소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같이 달라붙어서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고 계산해봐도 그냥 2대가 붙는다. 기체 하나당. 그럼 최소 240대의 무인기가 필요한 건데요. 와, 엄청난 물량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무인기 자체 개발은 상대적으로는 용이하죠. 아무래도 생명 유지 장치, 그러니까 사람이 타거나 이제 이러면은 고려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안전이나. 근데 그거를 상대적으로 좀 덜 신경을 쓰면서 기체 안정성 이것만 하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인기가 뭐 굳이 뭐 혹은 십지를 건다고 조종사가 정신을 잃을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 같은 것들을 다 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무인기에 필요한 항공전자장비, 항전장비, 그 다음에 뭐 무장, 통제, 제어 뭐 이런 관련 기술들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운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문제가 엔진인데 지금 일단은 소위 자체 엔진 만드는 나라 치면은 미국, 그 다음에 뭐 영국, 프랑스, 뭐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기술이
그대로 이어진 거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의외네, 우크라이나. 이렇게 이제 한 6개국 정도가 있는데 무인기 엔진 같은 경우는 조금 도입이 좀 어려운 측면이 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수출 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MTCR, 그래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그 다음에 ITA, 미국의 그 국제 무기 거래 규정, 그 다음에 EAR, 이제 그 수출 관리 규정,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규정들이 막 있어가지고 해서 우리가 미국제 뭐 엔지니어 이런 것들을 뭐 사와가지고 해서 뭐 맘대로 뭐 쓰고 뭐 저거 하고 한다?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 특히 이제 MTCR, 특히 미사일 통제에서 보고 있으면은요, 500kg이 넘는 탄두를 300km 이상 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게 미사일, 무인기 상관없이 관련 기술의 수출입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무인기를 미사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있고 왜 그렇죠. 무인기를 가지고 수출하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따지나 있어요 저는. 아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무인기가요 순항 미사일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에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무인기의 핵심은요, 뭐라고 그럴까, 미덕은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가성비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거 수입해가지고 해서 쓰면은 가성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결국 이거는 어떻게든 국산화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발을 드디어 내딛어서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거 정말 저는 정말 기대돼요. 그렇군요. 진짜 이 멈티 구성에 빠질 수 없는 이 무인기 있고 무인기에 들어가는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개발이 되면 이거 뭐 사방에서 산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만 지금 이 유무인 복합 체계를 활용하는 게 아니니까 예. 뭐 세계적으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지금 세계 각국이 무인 편대기, 뭐 로열 윙맨 이런 개념으로 유인 전투기와 같이 비행 가능한 전투 드론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 다 이제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특히 미국은 CCA,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라는 이름으로 1000여 대 이상의 무인 편대기를 지금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타이밍에 지금 우리 무인 편대기가 딱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드러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무인기 수요 증가와 함께 엔진도 당연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러게요. 동급 엔진들 사이에서 이게 지금 30년 만에 선보인 신제품입니다. 그동안에 안 만들었어요? 무인기 엔진은 못 들었는데 항공기 엔진을요? 근데 이 급이 안 나온 네. 게 뭐 예를 들어보자면 보잉의 X-45 무인 전투기에 장착되어 있는 지금 미국의 F-124 엔진이 첫 구동한 게 45년 전이고요. 와. 옛날 걸 갖다 쓰는 거죠 지금. 그러네요. 예, 그리고 유럽 무인 전투기 장착된 영국의 아도 엔진도 심지어 이거는 첫 운영한 게 55년이 넘었고. 그럼 저보다 1972년 전이겠네요. 제가 55세가 안 됐거든요. 네, 와. 저하고 비슷한 또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미 공군의 아까 나왔던 그 XQ-58A 발키리, 여기 장착된 미국의 FJ-33 엔진도 그나마 신형이라고 하는데 27년 된. 얘가 좀 청년이네요, 그나마. 예, 청년입니다. 나머진 장년이네요, 중년이나 뭐 이렇게. 중장년이죠. 예, 중장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5,500파운드 포스급 이하의 엔진 시장에 우리나라의 무인기 엔진이 사실 혜성처럼 좀 등장을 한 거고, 그래서 뭔가 그 후발주자지만은 블루오션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10월에 국산 엔진의 실물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으면, 그럼 그 앞서서 나왔던 그 영상에서 그 저피탐 그 비행체에 들어가 있던 엔진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요, 이 보도 내용을 좀 약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2023년 언론 보도에 된 내용에 따르면은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우크라이나에서 터보제트 엔진 한 개를 구매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우크라이나 발이에요.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 2023년 3년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창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했다라는 건데, 그렇게 우크라이나 수입을 할 만큼 이렇게 필요했다라는 얘기고요. 바로 이때 들여온 엔진이 우크라이나 모터식치사의 AI-222 엔진입니다. 이게 바로 저피탐 무인 편대기에 장착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기본은 좀 구형 엔진이긴 한데 이제 이것을 아마 현대 기체에도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이 중국의 훈련기 같은 것에, 신형 훈련기 같은 것에 이제 이 엔진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항공기 엔진으로 쓸 만큼 나름 추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도 됐고요. 예. 검증도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각종 그 수출 규제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야 이거 엔진 좀 어디서 수입해 오나 하면서 이제 좀 수입할 것이 마땅치가 않았는데 이렇게 한국에 기꺼이 제트 엔진을 수출한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 최근 롤아웃한 기체만 이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이후는 국산 엔진을 장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돈이 있고 의지도 있는데 파는 곳이 없어가지고 이거 좀 서럽긴 했네요. 솔직히 이제는 뭐 10월부터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국산 엔진이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름이 얼마나 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특히 F-250 경공격기 우리 수출한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모든 나라에 우리가 팔고자 하는 나라에 다 팔 수가 없어요. 결국 미국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엔진을 F-50에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엔진 수출 허가를 안 한다. 이 나라 되게 이상해. 우리 이 나라랑 거래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엔진 수출 허가를 안 한다 그러면 아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기체 전체를. 예. 사실 KF-21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 나라는 우리 안 친해. 여기는 수출하면 안 돼. 제동 딱 건다. 그럼 KF-21 수출도 같이 제동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뭐 아마 뉴스 많이 보시겠지만 최근 뭐 사우디,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KF-21에 굉장히 큰 관심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을 방문했던 이제 특히나 이제 UAE 공군 고위 관계자가 KF-21에 이제 직접 탑승을 해서 이제 비행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분위기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미국에서 우리 엔진 못 팔아. 엔진 안 줄 거야. 이제 이래 버리면 이제 수출길이 좀 막막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매번 이런 문제 봉착할 때마다 역시 해결책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야죠. 그렇죠. 국산화밖에 없는 거죠. 국산화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5,500파운드 포스급 무인기 엔진 개발 지금 시작으로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지난 2016년에 방사청하고 국가연이 1만 파운드 포스급 무인기 엔진 개발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곱하기 2네요.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요. 네. 성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이건요. 네. 근데 전투기 엔진은 또 다른 레벨이라서 적어도 전투기 엔진은 추력이 15,000파운드 포스급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뭐 지금 기존의 거 3배 가까운. 3배. 역시 근데 이것도 방사청이 2023년에 이미 한국형 F414 엔진 개발을 위해서 15,000파운드 포스급 전투기 엔진 개발을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기계공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국산화에 지금 출사표는 던진 상황이죠. 그럼 이게 잘 되면 앞서서 항공 엔진 개발국이 6개 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공만 하면 우리가 7번째 딱 등재되는 겁니까? 뭐 되긴 할 수 있는데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첨단 항공기 엔진, 특히나 이 전투기 들어간 고출력 엔진 같은 경우는요, 그냥 엔진 기술 중에 끝판왕이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추력이 강력한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아주 정말 최악의 뭐 기후라든가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성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건 내구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요. 자, 정비, 유지 보수 이것도 좀 편해야죠. 이 엔진이란 게 항공기 원가의 30%, 그다음에 기술 난이도의 90%를 차지할 만큼 고부가 가치 기술을 손꼽힙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술 보유국 6개국인데 그 중에서도 실제 시장 꽉 잡고 있는 거는 세계 업체가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만들었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의미 있게 팔 수 있을 만큼의 좀 그런 능력이 같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도대체 항공 엔진이 뭐길래 그렇게 직접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느 정도 어렵길래 그런 겁니까? 전투기에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 터보 팬 엔진을 사용을 하게 되죠. 터보 제트 엔진이라는 게 이제 그냥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터빈에 의해서 압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폭발을 하면서 뒤로 이제 추력을 뿜어내는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식이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은 대부분 앞에다가 팬을 붙여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터보 팬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터보 팬 엔진은 한마디로 적에 붙는 이유는 공기를 천천히 빨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에 막 들어가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 제트 엔진 앞에 큰 팬 달려서 돌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민항기도 보시면은 이제 그 팬이 공기를 많은 양의 공기를 좀 천천히 끌어옴으로써 안에서 오히려 압축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소에 한마디로 산소의 밀도를 높이는 거죠. 또 그런 네, 의외로 또 그런 기능을 이 팬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걸 잘 쓰게 되면은 연비도 좋아지고 추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팬하고 배기구의 형상을 잘 만들면 다양한 속도와 추진력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엔진에서 이제 뜨거운 열을 견디는 부분들 있잖아요. 체인버 연소실. 예. 그런 부분들 다 이제 핫 섹션, 가장 뜨거워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엔진에서 나오는 고온과 고압을 다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사실 부품의 기술이 되게 정수인데 그러게요. 온도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철이라든가 이런 금속으로는 견딜 수 없는 온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제가 알기로 뭐죠? 그 포스코 이런 데서 용광로가 한 1500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여객기 엔진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공기가 압축되는 터빈의 입구 네. 이쪽의 온도들이 보통 1100에서 1400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료가 점화되는 이 연소실, 여기가 가장 뜨거운 거거든요, 연소실이. 이 연소실은 15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용광로네요, 그냥. 여객기 엔진이 용광로를 달고 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저쪽을 이제 제대로 구성하는 게.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700도면 되거든요. 저도 디젤 차 옛날 차를 타고 다니긴 하는데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전투기는 더 빨리 비행을 해야 되니까 엔진 출력도도 높아야 되고 더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통 전투기 엔진은 수만 개의 부품이 1500도의 고온을 견뎌야 된다. 그렇죠. 그 상태로 수만 시간 작동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뭐 세계 최강이라는 F-22 같은 경우에 네. 이거는 엔진이 25,000 파운드 포스급이거든요. 거기에 내부 온도가 2200도까지 올라간다. 와. 그 비행기는 되게 좀 날렵하고 가볍잖아요. 근데 그게 그 온도를 버티는 게 와. F-22는 뭘 쓰는 겁니까? 그럼 뭐 또 특수한 것도 만들었나요, 또? F-22가 이제 사실 엔진이 가장 강력한 엔진을 사용하죠. F-35보다 더 강력한 F-119라는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프렛 앤 휘튼이라는 엔진 제조 회사, 특히 전투 엔진을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한 제조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프렛 앤 휘튼이가 F-119 엔진 만들려고 시제품 개발하면 무려 12년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이미 세계 최고의 엔진 개발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12년을 투자를 해서 겨우 만들어낸 엔진인 거예요. 이거 이제 항공기에 결합해가지고 상용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14년이 걸렸어요. 그럼 합쳐서 얼마 걸린 거야? 20년 넘게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합 26년이 걸린 겁니다. 오. 이제 이렇다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굉장히 그렇지만은 자 미국을 열심히 쫓아가려던 중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죠. 항공기 개발에 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특히 엔진 개발에 엄청나게 돈을 썼습니다. 중국이 이제 지난 20년간 최소 9천억 위안, 그러니까 약 17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와. 엔진 개발하는 데만 170조 원이요? 자국산 엔진 기술 개발에 이제 성공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가적인 능력을 다 쏟아 부은 거죠. 예. 우리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1,531억 원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이제 시작입니다만 진짜 효율적으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개발된 항공 엔진이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임무를 맡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황당하진 않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이 항공기 엔진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투기 심장의 기생천외하고도 흥미로운 변신의 현장 바로 가보죠. F-86 세이버, F-4 팬텀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명기들이죠. 제가 바로 그 안에서 뜨거운 불을 뿜으며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심장이었습니다. 하늘의 포효 그 자체였죠.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영광의 시간도 잠시 어느 날 갑자기 퇴역 통보를 받았습니다. 쉬라고요? 이 몸이 아직 이렇게 심장이 펄펄 뛰는데? 솔직히 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제가 아니죠. 그래서 저 과감하게 이직했습니다. 하늘에서 은퇴한 뒤에도 여전히 바쁜 저의 은밀한 엔생 이막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제트 엔진의 기막힌 엔잡 현장. 첫 번째는 대한민국 공군의 활주로입니다. 겨울철 특히 강원도 산간 지역 공군기지 장병들에게 눈은 그야말로 하얀 주적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밤새 내린 폭설로 활주로가 마비된다면 유사시 전투기 긴급 출격은 물론이고 보급이나 병력 수송 등 모든 작전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국가 안보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장병들은 그 넓은 활주로에 눈을 치우느라 정말이지 허리가 휠 지경인데요. 특히 꽁꽁 얼어붙은 눈이나 빙판은 제거하기가 더욱 까다로워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 누가 저 눈 좀 시원하게 날려줬으면. 이 절박한 외침에 대한민국 공군이 응답했는데요. 공군은 당시 퇴역을 앞두고 있던 F4 팬텀 전투기의 J-79Z 엔진에 주목합니다. 이 엔진은 엄청난 추력과 함께 매우 뜨거운 배기가스를 내뿜었는데요. 그래서 이 엔진이 내뿜는 엄청난 열기와 바람이라면 눈이고 얼음이고 그냥 순삭시킬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SE-88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름은 스노우 이퀴먼트의 약자에 개발한 해를 따서 붙였죠. SE-88은 대형 트럭 위에 J-79 엔진 2개를 떡하니 얹은 형태인데요. 그 포스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군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징가 제트 실사판 아니냐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마징가 제설차는 500도에 육박하는 열풍을 뿜어내면서 눈을 그냥 증발시켜버렸는데요. 18시간 걸릴 제설 작업을 단 40분 만에 클리어하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죠.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항공유인 JP-8을 사용하다 보니 기름 먹는 하마였고 소음은 거의 전투기 이륙 수준에 제트 엔진 특성상 정비도 까다로웠죠. 그렇지만 영공 수호가 먼저이다 보니 이러한 문제도 불구하고 SE-88의 제설 임무는 계속되었는데요. 현재까지도 30여 대가 겨울철 공군기지 활주로에 든든한 히어로로 맹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실용성보다는 어떤 의미나 상징성의 목적을 둔 제트 엔진의 엔잡 현장인데요. 만약 스쿨버스 뒷공무니에서 불꽃이 확 뿜어져 나온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영화 같겠지만 놀랍게도 실화입니다. 미국의 열정 만수르 엔지니어 폴 스탠더가 F4 팬텀 J-79 엔진을 떼다가 진짜 스쿨버스에 냅다 달아버린 건데요. 이름도 위험 돋는 스쿨타임 제트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수십 미터짜리 불기둥을 내뿜으면서 질주하는데 그 소음과 박력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죠. 대체 이런 스쿨버스를 왜 만들었을까 싶으실 텐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제일 폼나는 스쿨버스를 만들고 싶어서인데요. 뭐 이 버스를 탄다면 학교에 지각할 걱정은 절대 없겠습니다만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하지만 다행히도 실제로 학생을 태우는 일은 없었다고 하네요. 대신 이 버스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학교를 열심히 다니자와 같은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에어쇼 같은 이벤트 현장에 핵 인싸로 활동 중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엔잡 현장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제트 엔진의 소음을 역이용한 아주 독특한 현장이죠. 유럽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 중 하나인 이지젯은 2017년 항공 역사에 길이 남을 신박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제트 엔진 소리를 이용해 아기들을 위한 자장가를 만든 것인데요. 아니, 시끄러운 제트 엔진 소리가 어떻게 자장가가 될 수 있냐고요? 이지젯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 엔진에서 발생하는 특정 주파수의 소음, 특히 순항고도에서의 낮고 규칙적인 엔진 소리가 엄마 뱃속에서 듣던 소리와 유사해 아기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잠을 잘 자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엔진 소리를 녹음 편집해서 젯보그라는 이름의 백색 소음 자장가 음원을 만들었습니다. 제트 엔진의 시끄러운 소음마저 아기를 위한 자장가로 재탄생시킨 상상력,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효과는 아기들만 알겠지만 그래도 아이디어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트 엔진의 강력한 힘을 이용한 사례들을 만나봤는데요. 활주로에 눈 치우랴, 스쿨버스로 달리랴, 전 세계 아기들 재우랴,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엔생인데요. 그래도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꼭 한 가지 일만 하란 법은 없다는 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기발한 생각을 더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활약할 저를 기대해 주세요.
비싼 만큼 힘 좋네.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 이거 잘 써먹으면 이거 좋겠는데요. 예전에 왜 본방야사에서 그 괴물 소방차 빅윈드라고 네. 다뤘었는데 이것도 이제 전투기 엔진을 활용해서 한 거거든요. 아, 진짜 요즘 같은 때 필요한 그런 장비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전장에서 사용된 무기의 일부가 이렇게 일상에서 제2의 제가 N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N생을 다시 한번 산다는 게 대단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그 현재 기술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국산 심장이 드디어 이 저피탐 무인 편대기에 장착이 됩니다. 이 5,500파운드 포스급의 터보팬 엔진은요, 국방과학 연구소와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는 현재 FA50하고 KF21에 장착되는 그 미국 G사의 터보팬 엔진의 면허 생산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KF21에 지금 현재 장착되는 G사의 그 F414 엔진, 이게 이제 부품 국산화율이 39%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네. G사 말고도 이제 프레드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의 그 글로벌 엔진사에 이제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 1979년에 그 F4 전투기에 장착을 하는 그 J79 엔진의 창정비로 이제 시작을 해서 약 45년 동안 1만 대 이상의 다양한 항공 엔진을 생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역량이 있으니까 이런 뭐 조립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도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업체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5,500파운드 포스급의 다음 단계가 이제 1만 파운드 포스급 엔진 개발인데, 그렇죠. 여기에는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네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을 했거든요. 큰 가스터빈 엔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항공용 엔진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요. 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레이아웃 설계와 구성품 해석, 그리고 터빈 베인 블레이드 주초품 제작 및 후가공, 이런 과제를 지금 담당을 해가지고 2027년까지 기본 설계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항공 엔진 개발에서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 열에 견디는 걸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고온 부품을 냉각하는 기술이거든요. 냉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용광로가 이렇게 있는데 1,500도짜리가 그 조종석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뭐 그런 기술이 없으면 냉각이든 뭐든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 항공 엔진의 추력과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과열이 돼서 결국 이제 터빈의 부품이 닳아서 마찰로 닳아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계속 냉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냉각 기술은 엔진 성능 향상과 직결이 되고요. 근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1680도의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냉각 코팅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 개발도 뭐 자체 설계 제작, 시험 인프라 등의 노하우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를 국산 항공 엔진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대부분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시는 분들이,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잘 뭉쳐서 진짜 거의 꿈의 마지막 거의 미션 아니겠습니까? KF21의 그 뒤에 딱 그것도 지휘 게 아니라 우리 거로 한번 들어가는 그날 한번 기대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근데 하여튼 한 번에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비행기가 한 번에 날겠습니까? 예. 일단은 기어야 되고 걸어야 되고 달려야 되고 맞죠? 자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5,500파운드 포스급에 이어서 이제 10,000파운드 포스급까지 이제 개발 완료하고 남은 과제가 이제 15,000파운드 포스급 전투기용, 이제 전투기용이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죠. 전투기용 신형 터보팬 엔진 개발이 다음 단계입니다. 이 15,000파운드 포스급 엔진에다가 애프터버너, 그러니까 연소기를 장착을 하면은 KF21에 탑재된 그 F414 엔진과 유사한 최대 추력 22,000파운드 포스, 요거에 견줄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방사청은 2037년까지 이제 전투기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아직은 좀 선언적 수준이고 좀 업체들 많이 좀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예. 12년 후에 예. 국방 TV 우리 KFN에서 예. 방송에 분명히 되는 네. 12년 만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전투기형 항공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도가 분명히 우리 KFN을 통해서 나가리라 믿습니다. 12년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근데 뭐 현실부터 다시 좀 짚어보면, 네, 우리나라의 실제 전투기 개발 엔진 그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뭐 현실, 레알. 약간 좀 아무래도 좀 참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분석에 따르면은요, 우리의 그 항공 엔진 기술 수준이 이제 미국 대비 몇 프로냐? 62.5%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0%면은 낮은 미국을 보면 F-22를 만든 미국은 62점 몇 프로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나머지 저기들은 이제 소위 기존에 개발하고 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90% 이상 정도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하면 뭐냐면은요. 한 50년 정도 뒤쳐진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오네요. 60 몇 프로는 나는 그 선방했다 생각했는데 50년. 그래서 파이팅!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 요소를 찾아보자면은 자 일단 이제 항공기 엔진 면허 생산 열심히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설계도를 만들 능력은 없지만 최소한 도면 받아서 이제 부품도 일부 만들고 조립하는 기술은 이미 갖고 있다. 근데 솔직히 이거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자랑할 기술인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뭐 그렇다고 50년 뒤니까 우리 못한다.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추락한 미국 전투기 엔진을 가져다가 역설계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했군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 없이 그냥 기존 엔진 뜯어보면서 자꾸 이제 그러면서 막 배우는 과정에서 실패를 굉장히 거듭을 했고 그만큼 이제 어려운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도 못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못 따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요즘 전반적으로 일반 민간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를 일부 중국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우리 뭐 환경이 그다지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항공기 엔진은 무슨 제작사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협력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협력업체가 한 1000개 가까이 구축돼야지 국산화가 가능한데 하여튼 면허 생산하면서 일부 구축이 돼 있다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팬블레이드 정확하게 사출해내는 기술 그다음에 엄청난 내구성을 가진 그런 이 베어링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 이거 사실은 기초가 단단한 협력회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기업이 이런 협력회사들하고 진짜 기술 가진 협력회사들하고 상생하는 구조 못 만들면 백날 해도 이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히 추진을 하면서 너무 그래서 이 제작하려는 회사 욕심내지 마시고 기업들과 상생을 통해서 끌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뭐 국산 항공 엔진 개발이 뭐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뭐 갈 길이 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전을 하려는 이유, 도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파급 효과는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항공 엔진 개발에 성공을 하면 뭐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전투기 한 대 수출하면 국산 중형 자동차 1000대 수출과 맞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솔직히. 그렇겠죠,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가가치가 엄청 큰 분야고 또 미국은 F-35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상생 얘기하셨듯이 1000여 개의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1,600여 개의 기업과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해요. 전투기 하나 만들면서 한 종류를 만들면서.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거대한 이런 일이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비슷한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는 게 국산 KF-21 전투기에 이제 우리가 만든 첨단의 항공 엔진을 탑재하면 뭐 당연히 이제 이런 효과 다 노릴 수 있고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다른 나라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수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투기 성능을 개량하거나 부품 수급할 때도 굉장히 장점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방 독립성 강화, 자주 국방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에도 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뭐 특정 회사, 뭐 특정 지역을 떠나서 국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매우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산 항공 엔진 이거 꼭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항공 엔진, 뭐 전투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민항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수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터보팬 항공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1%만 차지한다. 그래도 20년간, 그래서 이제 뭐 37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20년간 최소
9조 4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국가기술진흥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만들어낸 바가 있어요. 실제 이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이 큽니다. 2024년이 829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9조 원입니다. 119조 원 규모고 연평균 6.06% 성장을 해서 2029년에는 1,113억 2천만 달러. 그래서 약 160조 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추산이 된다고 해요. 항공기도 그렇고 항공 엔진도 꽤 수명 연한이 깁니다. 그래서 항공 엔진 같은 경우는 한 뭐 45년을 수명 연한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부품의 소모성으로 되는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공급하면서 역시 이제 그 이윤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 뭐 600만 개 정도에 해당하는 항공기 부품을 정비하고 수리하고 그다음에 뭐 MRO, 우리 뭐 유지보수 정비 이렇게 하는 요 시장 이거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사실 이 엔진이 갖는 파워가 엄청나고요. 엔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건 그 나라의 그 이 산업 특히 이 2차 산업이 거의 끝판왕을 찍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수요도 많고 파급 효과도 크고 그럼 뭐 다른 나라들도 같이 경쟁에 뛰어들었겠죠 이미? 예, 뭐 항공 선진국들이 있으니까요. 네. 특히 이 나라들은 지금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인공지능 기반 자율화, 또 유무인 복합 운영, 레이저 무기 탑재 이런 것까지 레이저요? 예, 좀 많이 나오죠 의미가.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고성능 엔진이 필요해지고 여기 이제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죠. 특히 사실상 제트 엔진 개발국으로 분류가 되는 일본의 상황도 그런데 이미 그 P1 해상 초계기에 그 자국의 제트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 그걸 G캡이라고 하는데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지금 매진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일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자적인 전투기 항공 엔진 개발은 포기한 상태예요. 합작을 하고 있는데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연구 중인 6세대 전투기용 제트 엔진 때문에 차라리 합작을 하는 게 낫고 따로 개발하는 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포기했네요. 지지쳤네요. 저 게임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또 프랑스, 스페인하고 함께 그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독일도 상황이 비슷한데 이건 이제 FCAS라고 하는데 프로젝트를 독일이 뭐 전차 엔진 시장을 주름잡고 있지만 항공기용 엔진 독자 생산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금 깔끔하게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독일도 포기했대요? 네. 그래서 유럽의 공동 개발 체제로 지금 전환을 한 그런 상태인 거죠. 예. 가지면 좋긴 한데 국산 항공 엔진이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도 우리 엔진을 갖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 이번에 개발을 하는 저피탐 무인 편대기용 이 엔진부터 이거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 이게 첫 시발이고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못 날아갑니다. 조금 인내심을 갖고 상당한 기술과 자금을 투입해가면서 나가야 되는 거고요. 시간 줄이려면 딴 거 없습니다. 외국하고 합작하면 돼요. 합작하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합작하면 돼요. 근데 뭐냐면 여태까지 지금 보면 그거 아니에요. 뭐 30년, 40년 동안 면허 생산만 열심히 해왔다고 그러는데 아니 면허 생산만 하지 말고 사실은 어떻게 뭐 합작 개발을 했어야지. KF21 같은 걸 만들 때.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게 예산부터 여러 가지 문제 제한, 상대방이 뭐 아예 제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만큼 기존의 업체들 많이 반성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항공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그 사실은 엔진 관련 기술 격차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항공 엔진 연구 개발 종사자를 다 합쳐도 800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야심에 비해서 좀 작은 인원이고 뭐 미국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인데 비교가 또 딱 되네요. 네, 뭐 미국이 인구가 많지만 우리나라 10배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부도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공 엔진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국산 항공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국책 사업 지정이나 혹은 뭐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의지가 필요하다. 뭐 사람도 많이 올 수 있도록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계획 하에서 국산 심장을 단 저피탐 무인 편대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항공 엔진 클럽 진입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게 어딥니까?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기술로만 제작된 전투기가 진짜 하늘에 이렇게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항공 엔진의 개발은요, 그야말로 그 나라가 갖는 그 2차 산업 공업 능력의 거의 끝에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그만큼 이 관련된 엔지니어들과 인력들이 국내에서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잘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뭐 엔진만 개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인력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인력들 그다음에 그런 투자를 열심히 하고 정말 기술적으로 정말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강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게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줄 때 실제로 이런 항공기 엔진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채찍을 많이 드셨으니까 당근 쪽으로 할까요? 그럼요. 예, 그렇죠. 응원하는 메시지 또. 예. 저는 옛날에 그 자동차 엔진 생각이 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80년대, 90년대 이제 독자 모델을 많이 만들었지만 사실은 엔진은 다 이제 일본 거나 이런 걸 가져와서 껍데기만 한국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직도 자동차 엔진은 외국에서 들여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하고 있더라고요. 예. 또 이제는 이제 뭐 다 국산 엔진으로 다 장착이 되는 상황이고, 또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의 시행착오나 이런 문제는 있겠으나 이런 것들을 해내는 나라다. 자동차 엔진도 그때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문제가 그랬겠죠. 많고. 예. 언제 따라가냐. 그냥 수입하자 뭐. 예. 뭐 해서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사고 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많았을 거예요. 분명 부정적인 얘기들요. 그럼요. 그게 다 틀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결국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 해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결국은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다 해내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가장 빠르게 가장 완벽하게 우리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는 많이 팔았으니까 그게 되죠. 항공기도 많이 팔면은 될 거야, 항공기.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별 팔게 FA50 이제 시작한 거 아닙니까? KF21이 진작에 났으면 이게 또 팔려가 열흘 날 텐데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요 좀.